TV조선 열혈 기자들이 직통으로 전해드립니다. 보도본부 핫라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엄성섭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치러진 6.13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참패한 야권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이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욱 기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대표직 사퇴했죠? 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오늘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 대표는 개혁 보수의 길만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당장 눈앞에 이익에만 매달려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화의 길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폐허 위에서 적당히 가건물 지어서 보수의 중심이라고 얘기해서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폐허 위에서 제대로 집을 짓기 위해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당내 갈등 문제에 대해 정체성의 혼란이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였다며 꼭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사퇴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잠시 후 2시에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그동안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 6곳을 수성하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실제 홍 대표는 어제 출구조사 발표 후 출구조사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참패한 것이라며 개표가 완료되면 내일 오후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표와 지도부가 사퇴할 경우 한국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지도부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미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남북은 11년 만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한미 연합훈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미북회담 이후에 첫 행선지가 대한민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을 가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미북 공동성명 채택을 축하하며 회담 성과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인들이 전쟁과 핵위협,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반도에 궁극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외교장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한다며 비핵화 검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대 완화는 그 이후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미 당국은 향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 등 미북 회담 후속 조치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남북 장성급 회담 아직 진행 중이죠? 네,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제8차 남북 군사급 회담이 시작됐는데요.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안익산 북측 단장은 남북 정상이 심은 소나무처럼 어떤 외풍 속에서도 토지를 굽히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선 군통신선 복원, 군사회담 정례화 문제를 시작으로 비무장지대의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을 남북미 3국이 공동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에 대해선 북측은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중단부터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4시 NSC 전체 회의를 열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등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분명히 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자, 지방선거와 재보선이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홍준표 대표 사퇴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홍 대표가 트루먼 전 대통령의
표현을 인용을 했다고요? 네, 홍 대표가 어제 오후 6시쯤에 이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예. 한 45분이 있다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심경을 남겼는데 더벅 스탑스 히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얘기를 남긴 건데 예. 관련 발언을 한번 우선 들어보시죠. 선거 결과 한번 해주세요. 페이스북 보세요. 그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 어떤 의미로 올리신 거예요? 다 책임을 지겠다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그러니까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이 전부이다 이런 뜻인데 이 홍 대표가 직접 언급한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 이 문구는 말씀하신 대로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한 건데 이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집무실에 붙여놨던 문구로 잘 알려져 있고요. 포커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아, 포커요? 네, 미국 대통령들이 큰 결정을 내릴 때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감내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홍 대표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홍 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남긴 최후의 한마디라고 볼 수가 있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홍 대표가 이 문구를 쓴 게 사실 뭐 어제 처음은 아니라면서요. 네, 어허. 그렇더라고요. 이 홍준표 대표가 2011년에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들이 당 쇄신을 촉구하면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촉구했을 때도 예. 그때도 이 문구를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취임 5개월 만에 당 대표직을 또 내려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젯밤 9시쯤에 홍 대표가 다시 한번 또 입장을 밝혔었어요. 그렇습니다. 홍 대표는 어제 오후 9시쯤 또 한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예. 바로 이제 출구조사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참패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믿기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남겼습니다. 아, 예. 홍 대표는 그동안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6곳 이상을 얻지 못할 경우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해 왔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제 판세가 조금 바뀌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영남권 5곳 같은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런 곳들은 내심 좀 승산이 있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예, 예. 하지만 개표 결과 이 광역단체장 17곳 중에 대구, 경북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패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글을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홍 대표 주변과의 마찰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홍 대표의 그 발언이 연일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후보들 사이에서는 홍준표 패싱 기류 조짐이 보였었는데 왜 선거 때도 당대표 지원 유세도 좀 피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홍 대표를 둘러싼 이 당내 갈등이 결국에는 표 결집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그 홍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우택 의원이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해서 그때 당시 이제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고 그랬었죠. 그때 일부 의원들도 가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대표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거취 표명을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에 당 최고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아, 한 사퇴하겠다. 시간 정도 뒤에? 네, 사퇴하겠다는 뜻을 아마 밝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 대표직 사퇴가 유력해 보이는데 예. 이미 구본철 전 한나라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그 자유한국당 재건 비상행동이라고 어제 오후에 개표 결과가 나온 이후에 1시간 만에 홍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 흐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당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사퇴라는 것 대신에 재신임을 묻는 방식을 또 취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재신임이요? 예. 역사상 최고의 참패를 당했는데 어떤 참패를 당해야지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하. 그거는 한국당 지지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국민들이 예. 받아들일 수 없고 저는 홍준표 대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홍 대표 본인이 그 6곳 이상 승리하지 못한다면 물러난다고 했고 또 우리 이루라 기자가 얘기한 대로 선거 과정에서 그 유세에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죠. 홍 대표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정치이긴 하지만 예. 지금 이 시점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물러나야 됩니다. 이제 뭐 청원에 또 이 홍 대표 관련해서 또 뭐 발언이 올라왔다면서요. 네, 이 홍 대표의 이 사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홍 대표에 관한 내용이 올랐는데요. 예. 그 내용은 바로 홍 대표의 사퇴를 만류해달라.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청원에는 오전 8시까지만 해도 1,8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오전에 사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오전 10시에 사퇴 발표를 했고요. 예. 관련 발언을 우선 한번 들어보시죠. 대표직을 물러나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처절하게 무너진 보수 정치를 어떻게 살려낼지, 보수의 가치와 보수 정치 혁신의 길을 찾겠습니다. 네, 선거 결과에 승복하면서 대표직을 내려놓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사실 이런 유 공동대표의 입장은 정치권에서 이미 많이 예측이 돼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유 대표가 선거 전에도 공개석상에서 사퇴에 대한 생각을 보여왔기 때문인데 지방선거에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한 뒤에 선거가 끝나면 결과와 관계없이 공동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 이런 뜻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유 대표가 사퇴의 뜻을 밝히면서 이렇게 또 말을 했거든요. 개혁 보수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보수가 사랑받는 날까지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보수 결집을 위해 역할을 할 것임을 우회적으로 또 드러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유승민 대표가 사퇴를 하니까 이목은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한테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미국에 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르면 내일 15일이죠. 15일 날 이제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딸의 학위 수여식을 위해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진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 한국당 김문수 후보에 이어 득표율 3위에 머무르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의 위기를 맞은 안 후보를 두고 도피의 성격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데 일단 관련 발언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서울 시민의 근엄한 선택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이 시대 제게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정치 인생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들으신 것처럼 이런 답변을 한 겁니다. 서울시장 당선은 물론 제1야당 교체를 목표로 내세웠던 안 후보가 3위에 그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계 은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안 후보의 움직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행은 딸의 학위 문제 때문에 예정된 일이었다. 즉 도피의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선이 되더라도 딸 미국 간다고 그 전에 이미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3등이라는 숫자는 정말 뼈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큰 상처를 입었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정치적으로 성장한 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것. 2012년에 처음 정치에 등장한 이후에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지난 6, 7년 동안 얼마나 정치적으로 성장을 했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당을 새로 통합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당내에서 통합 화합을 이뤘는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나 그걸 정치적으로 잘 정돈을 했는지, 그리고 당내 공천 과정에서 자기 지역구였던 노원병, 그리고 송파을 그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했는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앞으로 안철수 후보의 미래가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정치를 떠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철수 계속 남아있을 거고, 안철수 후보는 일단 여자 문제나 돈 문제 이런 도덕적인 문제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어요.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등장했을 때 안철수 현상이 나왔죠. 현상은 사라지고 안철수만 남았는데 정치권에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우리 정치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거는 안철수 후보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걸 어떻게 증명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입니다만 재보선도 12곳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11대 1이에요. 그렇죠. 국회 의석수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변화가 있죠. 지금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0석인데요.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 합치면 이제 20석이니까 150석이 일단 됐죠. 그리고 정의당도 있고 정의당 그러니까 민주평화하고 정의당 합쳐서 20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지만 사실상 여권과 함께하고 있는 무소속 후보가 3명이 있고 민중당 후보가 1명 있고 민주당에서 탈당한 두 분이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하고 송금주 의원하고 합치면 156석 정도 되니까요.
일단 인사청문회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리해졌고요. 다만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 중요한 법안을 통과하려면 아직 3분의 2 의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협치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좀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은 그 당분간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제 모든 책임을 지겠다, the buck stops here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퇴를 암시함에 따라 아무래도 뭐 조기 전당대회 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물론 아까 전에 이제 이동훈 의원께서 재신임 투표 같은 그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쨌거나 당분간은 이 혼란을 좀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그 홍준표 대표가 당장 사퇴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당장 그 비대위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진두지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영을 짜서 거듭날지 모르겠지만은 당분간은 이 지도부 진열 가다듬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바른미래당이 유승민과 안철수의 결합으로 탄생한 당이기도 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결합이 또 시너지를 전혀 못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를 자처했지만은 대한야당으로서 정체성이 오히려 모호해졌다는 또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안철수 시장 후보가 결국은 3위에 그친 점을 두고 분명히 이제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갈라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당 내홍이 정말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의 통합 가능성은 어떻게? 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일부에서 단순히 뭐 대표나 당의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이 전국을 헤쳐나가기 힘들다, 이런 지적이 실제로 야당 내부에서 좀 일고 있습니다. 그냥 뭐 합쳐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정치와 스포츠는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왠지 살아있는 이게 움직임, 물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 프로 구단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성적이 안 좋으면 이 감독을 교체를 합니다. 하지만 이 감독 교체 갖고는 반짝 효과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명문 구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트레이드라든가 새로운 선수 영입, 발굴, 그다음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체질 개선을 하지 않은 이상은 이 명문 구단으로 갈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팬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론이 이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김문수와 안철수 후보 이 단일화 논란을 통해서 양당의 당대당 통합은 이 바른미래당 내 그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강력 반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권 정계 개편은 일부 의원끼리 뭐 산발적인 이합 집산 움직임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다. 또 한동안 혼란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또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각 당에서 그 지도부 교체, 뭐 그다음에 비대위 개혁 이런 논의가 많이 나오겠지만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각 당에서 아마 당권 싸움은 치열하게 하겠지만 아마 개혁 작업은 뭐 시도는 할지 모르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하다가 아마 다음 2020년 총선 앞두고 그 총선 가까이 가서야 조금 이제 의원들이 정신 차리고 자기 살 길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당분간은 그러니까 뭐 큰 정계 개편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논의는 많이 있겠죠. 논의는 많이 있겠지만 주도할 사람도 없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이 113명, 국민의당의 국회의원 30명 있다고 하지만 바른미래당에 그분들이 얼마나 이번 선거를 자기의 패배로 인정하고 개혁을 위해서 노력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선거는 자기 의원들의 선거가 아니었거든요. 지방선거 나오거나 재보선 나온 후보들의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손 놓고 있었던 면도 있는 겁니다. 한동안은 마찬가지 상황이 계속될 걸로 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에 당대표도 바뀌게 되고 최고위원까지 다 바뀌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변화를 또 겪게 될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역시 뭐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은 또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당권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겠군요. 여기는 또 정치계에서는 당연히 그걸 뭐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당권은 정말 이건 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결과로 나왔지 않습니까? 누가 힘을 과연 실어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당내에서는 주류와 비주류 싸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주류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라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렇습니다. 좀 가까운 분들. 그런데 문제는 이 주류 중에서도 딱히 지금 떠오르는 인물
인물들은 이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 아마 이제 주류 간에도 이제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경쟁이 이제 자칫하면 비주류 핵심 인물한테도 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대표 경선은 크게 보면 주류와 비주류 또 주류 안에서도 주류의 과연 또 핵심이 또 누구냐 이걸 예. 놓고 또 경쟁 상당 부분 싸울 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교통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일시적이지만 혼전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잘 나가도 뭐 유럽 리그, 뭐 프리미어 리그들 선수들이 막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전 정권에서도 뭐 친박이냐 진박이냐 예. 뭐 별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문제가 아마도 당권 경쟁에서 아니 그런 있을 수도 의원이 있는.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는 친문 의원이 당권을 잡는 게 당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문, 비주류라도 당권을 잡는 게 이게 예. 더 민주당에게 득이 되는 겁니까?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여권이 그 청와대와 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권력까지 이제 뭐 다, 국회에서도 예. 과반수가 되고 지방 권력까지 잡고 있고 사법부나 언론도 사실 굉장히 친정부적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당권까지 쥐게 되면 정말 권력을 완전히 잡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 2년 차는 정말 계속 질주를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정권 유지에는 그 굉장히 효율적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네. 그건 좀 그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선 대패를 야권이 했고 여권은 그야말로 대승을 거뒀는데요. 네. 벌써 총선 얘기들을 하는 분들 계세요. 이거 뭐 정계 개편 얘기도 결국 총선을 앞두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야권부터 보면은 이제 아까 그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총선이 오면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야권의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그래도 여권은 그 대북 관계든 아니면 그 민생이든 뭔가 새로운 비전을 내걸고 그게 만약에 방향이 아주 옳지는 않다 하더라도 예. 추진을 하는데 지금 그 야권은 뭘 해왔습니까? 아.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뭐 홍 대표 같은 경우는 막말 논란도 일으켜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보수 유권자들이 있어서 그 당을 지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비전, 네. 시대에 맞는 비전, 새로운 정책. 예를 들어서 그 대북 관계도 무조건 그 정치 쇼라고만 하면 안 되죠. 예. 그럼 우리가 남북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정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대안을.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인물들. 탄핵과 직접 관련된 분들, 예.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서 패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시 나온다면 어느 유권자들이 다시 지지를 해주겠습니까? 아하. 새로운 인물, 신진 기회들을 대폭 수혈하면은 다음 총선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보수가 얻은 표가 대체로 한 30% 정도 되거든요. 예. 그 득표율이.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지형은 보수 40, 진보 40, 중도 20 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40%의 보수 중에서도 그래도 30%는 아직은 한국당을 지지를 해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지층 자체가 완전히 괴멸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비전, 정책, 그다음에 인물을 갖고 도전을 한다면은 아하.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권은 아까 그 윤우리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제 여권은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그 권력이 커지면 그 권력을 한꺼번에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예. 그 권력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박원순, 이재명이라는 또 잠재적인 그 뭐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김경수 지사는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 그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 박원순, 이재명 이 두 분은 또 친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 그 당권에 도전하는 그 유력한 후보들 가운데는 친문이 또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대표가 다음 공천을 책임지게 되거든요. 예. 굉장히 그 복잡한 그 권력 내 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고도 지금 논란이 네.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인데 네. 인터뷰 논란이 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죠. 이제 어제 여러 매체에서 보인 당선 인터뷰에서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됩니까? 지금 아니 이 TV조선의 관심사항은 오로지 그거 같아요. 경기도정을 어떻게 할지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 좀 하면 좋은데 정치분지 연예계 예능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TV조선이 했던 당선자 소감 인터뷰에서 예. 여배우 스캔들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이 불쾌감을 숨기지 않은 건데 문제는 이런 태도가 어제 당선 확정 이후에 잡힌 여러 공중파 그리고 종편 인터뷰에서도 다 같이
비슷하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또 그중에 MBC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당선자가 당선 축하 질문에는 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겸허하게 소감을 밝히면서도 선거 막판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애둘러서 물은 거지만 여배우 스캔들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진행자의 질문에는 잘 들리지 않는다면서 그 황급히 저희가 이렇게 꽂고 있는 이어폰이라고 귀에 꽂고 있는 이어피스가 있는데 이걸 그냥 확 빼버린 겁니다. 아, 잘 안 들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선거 내내 논란이 됐던 욕설 파문에 대해서 그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해경군 김씨 논란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인터뷰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선자는 이에 앞서 가진 JTBC와의 인터뷰에서도 또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가정해서 말한 적이 없다. 본인이 그렇게 진행자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자를 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다른 방송사와도 다 인터뷰를 했을 텐데 다 이런 식으로 그럼 진행이 됐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당선자의 인터뷰 일정을 취합을 해보면은 6개 방송사와 순서를 정해서 각각 다 3분씩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가장 먼저 1번으로 인터뷰를 한 방송사는 KBS이고 2번은 YTN인데 우선 YTN에서 그 책임질 일이 있으면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들으셨던 그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 당선자가 세 번째 인터뷰였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앵커와 신경전을 벌였던 JTBC와의 인터뷰는 네 번째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앵커가 책임을 질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는 단호하게 그런 적 없다. 좀 다소 불쾌한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문에 따르면은 이 인터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5번째쯤 인터뷰가 진행될 때 부인인 김혜경 씨가 그 남편에게 좀 표정을 웃으면서 해라 그런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근데도 다섯 번째 인터뷰에서도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뭐 일각에 따르면은 그 방송사가 예의가 없다, 정도껏 질문을 해야지 왜 했던 질문을 반복하냐 이런 말도 계속해서 이 당선자가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KBS 인터뷰를 그냥 마치고 YTN 인터뷰에서 책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 번째 TV조선 인터뷰에서 여배우 문제가 나오니까 불쾌감을 좀 아까 보였던 것처럼 했고 JTBC에서 다시 또 책임 문제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진행자에 대해서 불쾌감을 나타내는 점점점 점증을 하다가 5번째 MBC 인터뷰에서는 잘 안 들린다고 이어피스를 이렇게 딱 빼버린 거가 되는 그리고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잡혀있던 채널A와의 인터뷰는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본인이 입장을 내놨죠? 이재명 측도 입장을 밝혔는데 처음부터 이 부분은 대변인과 제가 좀 통화를 했던 부분인데 처음부터 언론사들이랑 인터뷰를 잡았을 때 네거티브 관련해서 그러니까는 여배우 스캔들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질문하겠다라고 대체로 교감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 도정 운영이나 뭐 소감 정도만 당선 소감 정도만 서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방송에 직접 들어가서 앵커가 그런 질문을 하면은 저희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로 이제 앵커들이 그런 질문을 이 지사가 된 거죠.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것이고 하지만 오전에는 좀 더 완곡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어제 우리 제 인터뷰 보고 좀 이렇게 실망하신 분 많으시죠? 저도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굳이 변명하자면 제가 너무 호되게 당한 데다가 어제는 사실 이제 언론사들하고 다 약속을 했어요.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자. 그런데 단 한 군데 예외도 없이 다 이렇게 과거 얘기, 뭐 사실 근거 없는 이야기 그런 얘기해서 제가 좀 언짢았는데 제 부족함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고요. 이거는 또 수양해야지요.
네, 오늘은 한결 좀 부드러운 모습이기도 예, 한데 그러네요. 어제 나온 논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명을 하는 부드러운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재명 당선자 측은 여배우 스캔들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선거 이후에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 법적 대응을 하시겠다고요? 네. 이재명 이제 지금 지사 막 당선이 됐기 쪽이, 때문에 예. 뭔가 고소 고발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안 좋게 예.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풍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분명히 앞서 말한 대로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어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판까지도 이런 거에 많이 좀 시달렸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그 또 도정 운영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선거 전에 그 이재명 지사는 선거 뒤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남겨진 숙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선 그 여배우 스캔들 관련해 가지고 그 김영환 후보하고 바른미래당에서 고소 고발한 게 있죠.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지사도 금방 그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니까 예. 이게 어쨌든 뭐 그 검찰 수사든 뭐를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선거 과정에서 이거 말고도 그 형수에 대한 욕설 논란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아마 그 이재명 후보가 이미지에는 타격을 굉장히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그 경기도지사를 넘어서 더 큰 꿈을 꾼다면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고 가장 근본적인 그 이재명 그 지사한테 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건 뭐냐면은 이 경선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여권의 핵심 지지층인 그 문팬이라고 하죠. 예. 문팬들과의 그 굉장히 그 상호 그 갈등하는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경선 때도 그렇고 이번에 선거 때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그 여당 핵심 세력과 갈등하면서 어떻게 그 도정을 유지하고 또 앞으로 뭐 만약에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면은 그 당내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이런 큰 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는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이재명 지사 당선인이죠. 당선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경기도정을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1,000만이 넘는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기는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또 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 그리고 각종 송사에 대한 입장들을 이제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진행되는 동안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또 이제 이 브리핑 때마다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저렇게 또 화를 내시지는 않으시겠죠? 이제는 한 번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지사 선거전도 굉장히 관심이었었는데 와 이거 뭐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렇습니다. 오후 한 12시 가까이 돼서 이제 거의 이제 이게 역전이 됐었거든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민주당 계열에서는 최초로 이 경남도지사에 오른 건데요. 일단 잠시 두 후보의 발언을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변화를 선택하신 경남도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민들의 절박함이 만든 선거 결과입니다. 민심의 방향은 우리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나갈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고 또 듣지 못한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처음 출구조사에서는 이 김 당선인이 김태호 후보를 크게 따돌리는 것으로 일단 집계가 됐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상황이 좀 달라졌었는데요. 어젯밤 10시 40분께는 이 김태호 후보와 김경수 당선인의 득표율 차이는 1%포인트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박빙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김경수 당선인이 이제 김해, 창원 등의 이 경남 동부권에서 큰 격차를 벌이면서 승기를 굳혔지만 일각에서는 이 김태호 후보에게 구인난이 있는 한국당의 후보로서는 굉장히 선전을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내부에서는 김 후보가 이 당권 도전을 또 저울질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당적을 떼면서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원희룡 제주지사 이 그 당적을 버리면서 이게 신의 한 수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원희룡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선거 전에 바른미래당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혹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나 이제 싶었지만은 결국에 이번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나갔고 인물론으로 돌파해서 결국은 당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 TK 지역을 빼면 야권의 유일한 광역 단체장인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당 복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차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자꾸 오라고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해서 저도 그 도민의 명령이라면 할 수 있다고 덕담 차원에서 한 적이 있지만 우리 선거 기간 동안에 약속을 했습니다.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네, 아무튼 이번 당선으로 그 50대 기수론이 이제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 보수 소장파 그룹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남원정, 그러니까 남경필, 원희룡, 정병구 여기서 사실 남경필 후보마저 낙선하면서 어떻게 보면 원희룡 당선인의 그 존재감이 보수권에서 더 바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이제 그 야권 재편에서 원지사의 역할이 뭐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그 대구 경북 말고는 뭐 유일한 그 무소속입니다만 이제 여권 출신 당선자 아닙니까? 최근 들어서 원지사의 행보가 조금 진중해졌다고 할까요? 지난 대선 당시에 이른바 거론되던 잠룡 중에 유일하게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그 후보, 예비 후보가 그 원희룡 지사였습니다. 그때 잘 참았고 이번에 다시 그 지사에 재선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뭐 다른 그 여권 내 인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좋은 위치에 섰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마 원지사는 금방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보면서 앞으로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예를 들면 뭐 보수의 개혁을 이끈다든지 이런 방안을 아마 고민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재밌는 사실 공약이었죠.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사전 투표율이 20%를 넘으면은 파란 머리로 염색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인증샷을 했잖아요. 예. 네, 했는데 여기 좀 가짜 논란이 있다면서요. 아니 파란색으로 했는데. 네, 말을 좀 주의 깊게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당초 사전 투표율이 20% 넘으면은 여성 의원 5명이 파란 머리로 염색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었고 우선 여성 의원들이 인증샷을 저렇게 또 내놓기도 했었죠. 또 총 투표율이 60%를 넘으면은 남성 의원 5명이 스포츠 머리를 하고 파란 머리 염색하고 월드컵 응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것도 또 인증샷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머리 자르고 파랗게 했네. 네, 남성 의원들은요, 저 실제로 미용실 가서 머리를 탈색하고 파란 머리로 변신한 모습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올리기도 했거든요. 김정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선거 상황실에서도 추미애 대표 등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분명 검은 머리였거든요. 근데 이후에 늦은 시간에 새벽에 미용실을 찾아서 그 투표율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렇게 머리를 탈색한 뒤에 파란색으로 머리를 염색을 했고요. 뭐 오전 회의에 나타났을 때도 굉장히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미북 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한 논의를 가졌는데요. 먼저 이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US-DPRK summit, the three of us welcomed the adoption of the joint statement in Singapore, where Chairman Kim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while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North Korea with the security guarantees. 자, 지금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핵 문제도 핵 문제입니다만은 당장 현안이 이제 8월에 한미 연합훈련이 있는데 요거 중단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오늘 청와대가 NSC 여는데 어떤 입장 내놓을 것 같습니까? 이미 그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대체적인 입장은 밝혔죠.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갈 때는 그 대화를 좀 더 원활하게 하는 쪽으로 가겠다 하니까 아마 훈련이 뭐 일부 중단되거나 감축되거나 하는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전에도 그 여권 인사들이 그런 예견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그 한미 훈련이 왜 중요한지 그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라는 게 이제 세 가지 틀에서 유지가 되는데 SCM이라고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이제 협의를 하고 한미 연합사라는 체제를 통해서 이게 이어지고 그다음에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서 전력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미 연합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한미 동맹 체제의 삼각축의 하나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훈련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한미훈련을 하지 않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냐면 한미훈련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주둔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남북 군사회담이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문제 그러니까 한미훈련 중단 관련한 문제도 논의가 될까요? 네, 지금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이제 그 제8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앞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한미연합훈련을 언급한 만큼 오는 8월로 예정된 의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을 비롯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조금 전 그 CNN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UFG 연습 중단 방침을 현지 시간으로 14일 공식 발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미국 측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만큼 남북 군사회담에서 한미훈련 중단 관련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그런데 미북 회담을 몇 시간 앞둔 새벽에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영철이 긴급회동을 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12일 정상회담 전 자정까지 성킴 대사와 최선희 외무상이 어떤 실무 간의 회담을 계속 이어갔지만 뾰족한 답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라인에서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니까는 더 윗선이 가동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강인선 조선일보 워싱턴 지국장의 보도에 따르면요.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12일 오전 7시 반쯤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이 싱가포르에서 긴급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런 긴급회동은 회담이 임박했는데도 공동합의문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정상회담을 6시간 앞둔 새벽 3시쯤에 폼페이오와 김영철 채널을 가동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 고위급 회동은 북한 측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북한 측 제안에 미국이 바로 응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측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고위급 회동 제안에 바로 답을 주지 않고 대신에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 현장에서 CBID를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당시 기자회견을 한번 보시죠. The V matters. The V matters. We are going to ensure that we set up a system sufficiently robust that we're able to verify these outcomes. And 그러니까 합의문이 나온 뒤에 많은 사람들의 의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분명 정상회담 전날에 CBID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결과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성과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물밑에서 있었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이라면은 미국은 회담 전날까지만 해도 CBID 명시 의지가 높았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하지만 성킴 최선희 실무 라인에 이어서 폼페이오 김영철 간의 그 긴급회동에서도 큰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면서 미국 측은 자칫 미북 정상회담이 공동선언 한 장 없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미국 측에서 좀 감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폼페이오와 김영철 간의 이런 새벽 긴급 회동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 북한이랑 협상해본 사람들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북한은 예를 들어서 남북 장관급 회담하면은 3박 4일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흘 동안 그냥 대충 하다가 마지막 날 밤새워서 막판에 타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경우는 보면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 통해서 CBID를 강력하게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혹시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회담을 취소한다든지 강력한 또 대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일단 협상을 하자 하고 시간을 끈 것 같습니다. 시간이 협상을 하는 동안에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걸 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계속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서 CBI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얘기죠. 그럼 말린 거예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그렇게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에 비해서 이 협상에 대해서 준비가 덜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일주일 동안 10시간 공부를 했다고 나왔었죠? 그거를 하루로 따져보십시오. 주 5일, 일주일 아니라 주 5일만 해도 하루 1시간 반 정도 북핵 이슈에 시간을 쏟았다는데 아마 김정은은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은 여기에 쏟았을 겁니다. 북한은 지난 25년 동안 계속해서 이걸 해왔고 그러나 지금 미국 대표단 중에 성김 무슨 대표가 있긴 하지만 얼마나 이 북핵의 전문성을 가진 대표가 누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그 회담에 대한 준비가 불균형인 상태에서 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 회담 자체는 그 북한에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세기의談判뭐 이런 표현 막 썼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은 너무나 허술한談判이 돼버린 것 같은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면은 있습니다. 이게 뭐 미국 언론들, 유럽 언론들이 하는 대로 그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농락당했을 수도 있고 북한이 그 미국에 완승했을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은 어쨌든 김정은이 미국 세계 최강 미국 대통령한테 비핵화를 약속했고 전 세계에 그거를 알렸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비핵화라는 의무를 전 세계에 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 약속을 뒤집고 없던 일처럼 한다?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반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김정은과 북한도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어떤 그 부담감은 가지고 부담감은 갖고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그 올감에 걸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김정은도 웃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실제로 이 숨어서 웃고 있는 데가 바로 중국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한미 훈련 중단에 대해서인 건데 이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 가장 큰 수확을 얻은 국가가 바로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아니고 바로 중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미국의 라이벌인 중국이 1점을 넣은 데 비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점수를 기록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을 2번이나 초청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죠. 또 이번 회담에는 직접 항공기까지 임대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이 항공기를 빌려준 대신 얻은 결과는 훨씬 크다는 분석인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훈련 중단을 언급하면서 중국으로서는 이 쌍중단의 실현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쌍중단은 한미 군사 합동 훈련과 북한의 핵 개발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으로 그동안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 문제의 그 해법으로 꾸준히 제시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의도대로 됐다. 그러니까 가장 이득을 많이 봤다. 이렇게 외신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CVID를 이번 회담에 명시하지 못한 그 책임 그거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비핵화 시간표를 폼페이오 장관이 밝혔다는데요? 네, 직접 밝혔습니다. 사실 그 비핵화 시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긴 시간이 필요하다. 시작은 아주 빨리. 그래서 도대체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어저께 북한의 주요 비핵화를 2년 반 내에 달성할 수 있다는데 희망적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2년 반이라는 구체적 시간을. 그러니까 처음으로 구체적 타임테이블을 밝힌 건데 2년 반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0년 내까지 뭔가 구체적인 그런 그 비핵화 달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 사실 폼페이오 같은 경우 CVID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만큼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일자 트럼프 대통령이 못지않은 그 애매모호한 답변을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합의문에 그 CVID가 빠진 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CVID 중에서 그 C, 완전한이란 말은 검증 가능한이란 말도 다 아우르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좀 이렇게 입을 맞추는 그런 행보를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검증될 수 있는지 물으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조금 예민하게 답을 한 게 그 질문은 굉장히 모욕스럽고 솔직히 우스꽝스럽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최종 문서에 모든 작업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으로부터 구두로 핵 사찰 등 이 검증 계획 정도는 받아낸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2년 반 안에 비핵화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간의 어떤 비공개 합의 이런 거는 있었던 걸로 저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만약에 있었으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참았을까요? 트위터에 날렸겠죠. 지금 이렇게 미국 언론에 국내 언론에서 맹탕 합의라고 그렇게 그 비판을 받는데 참고 이걸 안 내놨어요. 설사 그런 타임테이블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지기도 굉장히 아마 어려울 겁니다. 북한이 꼭 그거를 위반해서 하려고가 아니라 사실 그 여러 가지 거기에 부수되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빠져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표대로 가지도 않을 거지만 저는 그 시간표 자체에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도 아까 얘기할 때 보면 결국은 얘기한다면 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미국의 희망일 뿐이죠.
그렇군요. 자, 이번엔 미북 회담이 있었던 싱가포르 현지에서의 뒷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하고 수행단들이 묵었었던 곳이 바로 싱가포르 세인트 리지스 호텔인데 오늘도 그런데 여기 북한 관계자들이 묵었던 데는 수색을 안 받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과연 김정은이 묵었던 곳에서 한번 묵고 싶은 희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예약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일부터 2박 3일간 묵었던 싱가포르 세인트 레지스 호텔 17층에서 20층 객실은 13일은 물론이고 오늘까지도 예약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그 일행이 이미 싱가포르를 떠났지만 이렇게 며칠을 예약을 받지 않는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떠난 뒤에도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를 머리카락이나 지문 이런 생체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서 북한 측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이미 이 김 여정이 평창 올림픽 참석을 하면서 한국에 왔을 때도 이 북측은 호텔 직원의 청소를 극도로 경계한 바 있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 스위트룸을 비롯해서 며칠간 이제 예약을 받지 않게 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 비용은 누가 낼지 싱가포르가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보안에 유독 신경 쓰는 북한이라 그런지 김정은의 식재료까지 직접 다 공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몇 대고 오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공수하느라고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회담 일정 동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호텔 음식 대신에 평양에서 직접 가져온 이 식자재로 조리한 특식만 또 그것도 방에서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같이 동행을 했던 리수용, 리용호 같은 이제 다른 북한 간부들은요, 호텔 식당에서 조식을 먹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번 회담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끈 인물들이 바로 김정은을 호위하던 방탄 경호단. V 모양, 하객진 모양. 하객진 모양이었죠. 이분들도 호텔 조식당을 주로 이용했다고 하네요. 아니 저 수생원들 저 호텔 조식이 입에 맞았대요? 일단은 그 입에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그 뷔페를 서양식을 얼마나 많이 잘 평소에 먹었나를 보면 딱 뷔페 먹을 때 뭐부터 먹는지 보면 대충 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에서도 처음 뷔페 나왔을 때 김밥, 잡채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은 처음 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호텔 식당이 이제 뷔페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북측 인사들이 가장 인기 있던 음식이 바로 쌀국수와 쌀밥 그리고 김치였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 입맛에 맞는 게 쌀국수에 거기 이제 밥 말아서 김치하고 먹으면 그게 사실은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쌀국수를 즉석에서 조리해주는 코너 앞에는 이 북측 인사들이 길게 줄을 서는 등 이 장사진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재밌는 점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을 때 과연 햄버거를 먹을 거냐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런 얘기 있었죠. 햄버거를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 방탄 경호원 일부가 그 미국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햄버거를 끼니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상 자리를 만들어 비울 수가 없으니까 즉석에서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밥에 김치 먹고 싶었을 텐데. 경호원들은 이제 해외 처음 나온 경호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 호텔 같은 게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당황한 경우도 많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더라고요. 영어를 못해갖고 조금 어려움에 처했던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경호원 중에는 해외 방문이 처음인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언어 문제 등으로 특히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호텔 이용에도 미숙하다 보니까 또 생긴 에피소드가 있는데 세인트 레지스 호텔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카드키를 꽂아야지 해당 층으로 움직이는데 이를 잘 몰랐던 경호원들이 회담 당일인 12일 새벽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굉장히 허둥댔다고 합니다. 마침 이를 본 최선희 외무상이 경호원들에게 다가가서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 버튼이 안 눌러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장난 걸로 알고 엘리베이터 왜 안 되지? 뭐 근데 뭐 저도 해외여행 가서 이런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건 뭐 처음 있는 경우는 거의 한 번씩 화장실에 물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막 고민을 했던 기억이 막 있었는데 경호원들 대부분 근데 17층에 묵었다고 해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이 근접 경호원을 제외한 북측 경호원 대다수가 17층에 묵었는데요. 그런데 이 17층은 호텔에서 유일하게 흡연이 가능한 객실이었다고 해요. 17층부터 이제 20층까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진입층인 17층에 경호원들이 몰린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 흡연자들이 많은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 경호원들이 외부에서 각자 핀 철통 경호를 펼쳤지만 숙소에서는 담배를 자유롭게 피우고 객실에 비치된 술도 마신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하는 길에 SNS를 유독 많이 했었는데 그중에 배우 로버트 드니로를 그런데
비판을 하는.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그러니까 트럼프가 의외로 이 뒤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마음에 딱 담아뒀던 것 같아요. CNN한테도.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토니상 시상식에서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놓고 비난한 말을 한 뒤 청중들에게 기립박수와 함께 환호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를 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드니로의 비난을 맞받아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뭐라고 썼냐면 드니로는 어젯밤 TV를 봤다. 로버트 드니로는 IQ가 매우 낮은 인물이다. 권투 영화에서 머리를 많이 맞더니 이 펀치 드렁크가 왔나 보다라고 비꼬았거든요. 이 펀치 드렁크는 이 격투기 선수처럼 머리에 지속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 나타나는 이 치매나 실어증 같은 알리 선수. 예. 그러니까 드니로는 영화 성남 황소로 몰락한 권투 선수를 연기해서 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바 있는데 이를 아마 빗댄 듯한데 그런데 이런 글을 에어포스 1에서 올려서 결국에는 이렇게 좀 빈축을 사고 에어포스 1에서 배우 한 명을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아유. 로버트 드니로는 그런데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독설을 날린 적이 좀 있었습니다. 발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mean, he's so blatantly stupid. He's a punk. He's a dog. He's a pig. He's a con, a bullshit artist, a mutt who doesn't know what he's talking about. This fucking idiot is the president. The guy is a fucking fool. Come on. 아주 직설적으로 뭐 비판을 하긴 했네요. 이제 방송용은 아닌데 네. 미국은 저게 좀 방송이 또 되긴 되는 모양인데요. 근데 이런 비슷한 비판을 했던 다른 배우들이 꽤 있다 그래요. 네, 짐 캐리입니다. 마스크라는 영화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배우인데 굉장히 그 코믹 연기로서 헐리우드에서 인기가 높죠. 예. 짐 캐리가 12일에 이어 13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빗댄 만평 2장을 이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12일에 등록된 만평은 이 게임쇼에 김정은 위원장이 출연을 해서 리틀 로켓맨이라는 피켓을 들고 미사일 모양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인데요. 옷에는 나는 이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내 국민을 굶겼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옆에는 흐뭇하게 웃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려져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 짐 캐리는 이 그림에 대해서 당신은 진짜 이 세계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나는 중간 선거판을 흔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피해 굶주린 캐나다인들로부터 세상을 구할 것이다. 캐나다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캐나다 총리하고 뭐 엄청나게 지금 갈등 관계가. 네,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도 적기도 했습니다. 또 13일에는 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합하면 자동차 키와 수리된다는 의미의 이 만평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예. 두 사람의 만남이 이 음주운전과 같다 이렇게 비꼰 것이죠. 굉장히 직설적으로. 근데 짐 캐리가 연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림도 되게 잘 그리네요. 캐나다 사람입니다. 아, 캐나다 사람이에요, 짐 캐리가? 아, 그래서 캐나다 얘기까지 또. 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배우들하고 SNS에서 이렇게 에어포스 1에서도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퍼스트터인 그 이방카도 SNS 때문에 지금 구설에 오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카가 한 중국 속담을 언급하면서 내가 이거 모르니까 좀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 알고 봤더니 그 속담이 가짜 속담이었던 겁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문제의 속담이라는 게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 말도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예. 우리 편집자가 이게 어떤 속담인지 지금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라고 이방카가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게 처음 들어보는 속담이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SNS에는 가짜 속담이라는 지적을 비롯해서 수만 개의 관련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뭐 또 뜻이 비슷한 구절을 찾아서 제시한 네티즌도 있었지만 일부는 이게 포춘 쿠키 안에 들어있는 쪽지 메시지일 것이라는 또 조롱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모르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네. 다만 가짜 속담이었다는 거군요, 이게. 표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잠시 뒤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 회의를 합니다. 예고된 바로는 홍준표 대표가 이곳에서 바로 거취 표명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 중계차가 지금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또 공개가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화면을 보니까 지금 나와 아직은 뭐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기자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 간의 회의를 지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은 홍준표 대표가 예고된 바로는 이 거취 표명을 이 자리에서 결정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등장을 하고 얘기를 하는 상황,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생중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갑니다. 자, 이번 주 그야말로 빅 이벤트들이 계속 있습니다. 2월 12일이었죠. 12일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13일 어제 지방선거와 재보선, 그리고 오늘은 60억 인구의 최대 관심사 바로 러시아 월드컵. 그런데 러시아에 간 우리 선수들이 의외의 복병입니다. 이거 뭐 컨디션이 난조가 될 수도 있어요. 백야 현상이 지금 러시아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 달간에 드디어 이제 총성 없는 축구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예. 진정한 적은 이 상대가 아니라 이 또 백야랑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깜깜한 게 그렇습니다. 아니라 하얗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극전사들이 머물고 있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밤 11시가 넘어도 완전히 어두워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 4시 정도가 되면 또 해가 뜨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잠을 자고 컨디션을 조절해야 하는 선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백야 현상이 큰 적이 되는 그런 셈인데, 자, 뭐 사실 뭐 백야는 다 아시겠지만 위도 약 48도 이상의 고위도 지방에서 한여름에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낮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러시아 현지 날씨 예보에 의하면 오후 10시 30분에 해가 지고 오전 3시 30분에 해가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밤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죠. 한 그러네요. 5시간 정도밖에 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보면은 그 자정이 넘어도 이 주변 사물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초저녁과 같다고 하는데, 예. 뭐 러시아의 백야는 뭐 태극전사들뿐만 아니라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하는 모든 팀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대표팀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호텔 측에 이 암막 커튼을 설치를 해서 예. 선수들은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딱 시간 되면 잘 먹고 잘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암막 커튼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침인지 저녁인지 아무도 몰라가지고 몇 시간을 자는지 모르는데 알람 잘 맞추겠죠. 뭐 깨워주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아니, 근데 러시아 백야 현상뿐만 아니라 잔디도 좀 문제가 있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그 러시아 월드컵 경기장 그라운드는 월드컵 사상 최초로 모든 구장이 이 천연 잔디와 인조 잔디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잔디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 표면이 그러니까 굉장히 평평하고 단단해서 불규칙 바운드는 없지만 그 대신 굉장히 공의 스피드가 빠릅니다. 예. 그래서 대표팀 훈련장이 천연 잔디로 조성되어 있어서 태극전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루 전에야 이 하이브리드 잔디를 좀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잔디 구장을 홈으로 쓰는 이 손흥민 등 일부 해외파를 제외하면 국내파 태극전사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일부에서는 오히려 빠른 스피드를 구하는 우리가 유리하다는 말도 있고, 또 반대로 개인기가 좋은 또 유럽 선수들한테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휘슬이 울리고 휘슬이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에 저희 공도 막 이렇게 막 다른 공 나와가지고 막 변수가 많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엔 이번 잔디가 공도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고 특히 예. 그 공 안에 그 스마트 칩 같은 게 있어서 시계를 통해서 공의 어떤 그런 정보라든가 회전력, 뭐 속도 이런 거를 다 위치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계는 그런 것도 가능해요? 네, 심판뿐만 아니라 일반 관중들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홍준표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 대표 거취 표명을 하게 되는데요. 들어봅니다.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양원동지 여러분, 후보자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단합하셔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결국 오늘부로 당 대표직을 사퇴한다는 짧은 사퇴의 변을 남기고 지금 당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얘기로 당 대표직 사퇴 변을 밝혔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 얘기로는 이 홍준표 대표가 이 당사 이곳 최고위원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홍준표 대표와 같이 왔었던 직원분들, 측근분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다가 홍준표 대표의 얘기를 최종적으로 들어봐야 되니까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홍준표 대표가 여기에 입장하기 전에 홍준표 대표와 같이 왔었던 측근과 이 직원들이 짐을 이미 쌌습니다. 짐을 싸서 이제 나가게 되는 이 오늘부로 이제 사퇴가 하면은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이는데 외부 비대위를 꾸릴지 내부적으로 갈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상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일단 저기 홍 대표 지금 사퇴 변부터 보면은 네. 사퇴한 건 잘했고 짧게 한 것도 잘했습니다. 다만 그 나라를 통째로 넘어갔다 이 얘기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앙금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어맹커 얘기한 대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일단 수습을 해야 되겠죠. 일단 그 이제 국회 내부의 이제 원내 문제도 해야 되겠지만 당 문제는 그 김성태 그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이끌어가는 게 더 적절할지 그것도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홍 대표도 얘기했지만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을 시작하기를 아마 많은 유권자들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 제1야당이 참패로 인해서 이 현직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2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의 역시 유승민 공동대표도 오늘 오전에 앞서서 사퇴를 하는 상황입니다. 제1야당과 제2야당 모두 대표가 사퇴하게 되는 그야말로 야당, 보수 야당의 상황. 일부에서는 뭐 괴멸이라는 표현까지도 쓰던데요. 여하튼 이런 굉장히 참혹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보수야당의 재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황들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컵 얘기 좀 더 가볼까요? 여배우 얘기들이 좀 있다 그러네요. 그 여배우 얘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년 여배우들의 활약이 그야말로 요즘 맹활약이에요. 김희애 씨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김희애 씨 하면 좀 멜로 영화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역할로 돌아왔습니다. 김희애 씨 나이가 올해 51살입니다. 정말요? 그런데도 내 전성기는 지금부터다라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캐릭터로 변신을 했는데요. 김희애 씨는 이번에 허스토리라는 그 영화에 출연했는데 이게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와 당당히 맞선 이 관부 재판 실화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김희애 씨가 당찬 원고단 그 단장을 맡았는데 김희애 씨가 이 영화에서 생애 첫 사투리 연기를 맡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내가 맨들고 이끌고 다 했다. 이래 잘난 척 좀 하면 안 되나. 내가 손댄 것 중 실패한 게 있더나. 내 억수로 잘 나가는 여행 사장이다. 언제든지 내가 마음을 품어왔던 거예요. 저 할매처럼 한번 삐끗하면 네 인생 끝이래. 아니 왜 그렇게까지 그 할매들한테 집착하는 거야? 뭐 그러면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산 게. 그러니까 김희애 씨 같은 경우에는 생애 첫 사투리 연기인 만큼 좀 고충을 토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 서울말 연기하라고 하면 좀 잘 안 되지 않느냐. 나도 갔다. 서울 사람이 부산말 하려니까 어렵다. 그래서 중간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게 너무 아까워서 그냥 밀어붙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보시면은 그 이제 부산 사투리를 쓰면서 욕하는 연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또 김희애 씨 평소에 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욕 연기가 많이 어색했었다는 그런 전언도 전해졌습니다. 근데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부산 분들은 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워낙 이제 뭐 김혜 씨 같은 경우에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과거에도 이 가수로서 DJ 활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도 인기가 높았었거든요. 나를 잊지 말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예요. 제가 같이 이 대학교 생활을 보낸 같은 학년으로서 보낸 사람으로서 한 가지는 좀 정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요? 이 김혜 씨에 대해서 이루라 기자가 올해 이제 쉬운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제 저는 그 재수도 하지 않았고 김혜 씨도 재수를 하지 않았는데 같은 학년을 나왔는데 저는 나이가 이제 쉬운 셋이거든요. 정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미국 나이로 아니 근데 김희애 씨 저기 가수 얘기도 했었는데 가수로 직접 활동했었는데 진짜 빅뱅하고 같은 소속사라는데요? 그 이 뭐 빅뱅에 대해서 염두를 둔 것은 아니고요. 그 같은 이제 YG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이 소속사를 옮겼는데 예전부터 이제 활동을 함께 해온 매니저가 이 YG 엔터테인먼트로 이적을 하면서 김희애 씨도 함께 이제 건너간 스타일이죠. 오히려 이제 이 김희애 씨는 이제 엄청난 만족감을 현재 그 소속사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김희애 씨가 나는 이 터치받는 걸 싫어하고 티나는 것을 싫어한다. 이게 그 인생 원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이제 불편해하거나 너무 잘해주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YG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이런 그 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잘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성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자료화면으로 나옵니다만은 아이고 50대라는 나이 신셋이에요? 김성령 씨도 그렇고 요즘 뭐 미모로 다 평가를 할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고혹적으로 보이시네. 근데 자유로운 성격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아들 교육도 아주 자유롭게 키운다고 뭐 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김희애 씨 보면은 자녀가 있어도 굉장히 어릴 것 같은데 대학생 아들하고 고등학생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아들 교육 방법이 굉장히 좀 특이한데 본인이 좀 방목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김혜 씨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한다고 애들이 하겠냐. 본인이 좋아서 해야지 나도 공부하기 싫어해서 안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부를 또 잘하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도 고백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뭘 관두겠다고 하면 그래 하지 마라. 뭐 다 소용없다라고 이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혜 씨는 오히려 이 방목했더니 오히려 아이들이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고 또 본인들이 재밌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방목해도 알아서 대학 가고 다 한다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또 쉽게 그렇게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내 애는 또 뭔가 좀 더 잘 타이트하게 뭔가 뭐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겠죠.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라고 하는데 뭐 김성경 씨나 다른 여배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다 됐다 그러네요. 1분만 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날씨 정보, 요긴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10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는데요. 그래도 오후까지는 비가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밤 날씨는 무난하겠습니다. 서울의 밤 기온은 21도 선으로 예상되고요.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홍지원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보도본부 한나라.